안녕하세요. 21년도 메가랜드 평가단 민법 제28회입니다. 1회부터 시작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28회를 지금 오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계약법이라고 하는 총론 부분이요. 청약과 승낙,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위험부담이나 동시행 항변권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현년마다 우리가 문제에 배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상당히 꼼꼼하게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이 부분이 사례형으로도 상당히 좋아하는 문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체크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시면, 자, 갑은 을에게 물건을 매도하겠다는 뜻과 그 다음에 승낙의 기간을 10월 30일로 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해서 을에게 도달이 됐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약 기간이에요. 청약과 승낙인데요. 원래 이렇게 계약을 10월 30일로 정한 거죠, 지금. 그리고 청약을 한 건데, 갑은 10월 30일까지 승낙 여부의 해답이 없으면, 자, 계약은 체결된 걸로 본다라는 내용을 붙여서 청약을 한 경우에, 자, 을이 승낙 기간 내 해답을 바라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승낙 기간 내 해답을 바라지 않았다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죠. 아무리 10월 30일까지 승낙서가 도달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얘는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을이 10월 30일까지 회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을이 10월 25일 날 발송을 했어요. 발송을 했고 10월 27일 날 도달이 됐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격승발이라는 게 적용이 되잖아요. 격지자간의 승낙은 발신주의다. 그럼 10월 언제예요? 25일 날이죠. 10월 25일 날 계약이 성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월 27일이 아니라 25일로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죠. 세 번째 10월 29일 날 발송한 을의 승낙의 통지가 자 10월 31일에 도달이 됐다라고 돼 있는데요. 요건 통상에 뭐라고 돼 있어요? 통상에 연착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통상의 연착은 뭘로 가는 거죠? 새로운 청약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때 뭐라고 해서 기존 청약자 갑이 승낙을 했다라고 돼 있죠. 기존 청약자 갑이 승낙을 한다면 계약은 성립될 수가 있어요. 자, 10월 30일 날 도달이 됐다면 30일이니까 승낙 기간 내에 도달되지 않았죠. 그러면 계약은 성립이 안 되는데 새로운 청약이에요. 새로운 청약이 되니까 이 갑이 승낙을 했다면 기존 청약자가 계약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정답이 된 거, 아니, 두 번째가 틀린 지문이고 세 번째는 옳은 정답이에요. 자, 네 번째 10월 20일 날 발송을 했네요. 그럼 아까 우리가 10월 30일인데 지금 10월 20일 날 발송을 했다면 충분히 이 기간 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낙 통지를 발송하여 10월 31일 날 도달이 됐다 그러면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사고의 연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고의 연착은 연착의 통지를 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하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격승발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이 돼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발신주의 격승발이죠. 10월 20일 날 계약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5번의 갑의 서면이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자 갑이 청약자가 사망하고요. 자 을이 갑의 단독 상속인 병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해서 10월 30일 날 도달이 됐다면 계약은 성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청약자가 청약을 한 이후에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그 청약은 효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누가 이행하면 되죠? 상속자 병이 이행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유효다. 계약은 성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1번은 청약과 승낙의 작년 31회 때 문제하고 유사성을 갖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답은 2번이 정답이 되지만 한 번 정도는 꼼꼼하게 풀어볼 수 있는 문제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돼요. 자, 2번.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승낙자가 청약과 승낙에 불합치할 수 있으며, 불합치했음에도 합치한 것으로 오신한 경우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청약과 승낙은 계약이 성립되려면, 자,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청약과 플러스 승낙이 반드시 합치가 되어야 돼요. 이건 착오의 문제가 나오면 안 돼요. 계약, 청약, 승낙이 합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오신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성립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명예퇴직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으로서 이건 청약을 한 거죠.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기 전이라고 돼 있죠. 전이다 그러면 수리하기 전에 근로자가 임으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이 됩니다. 세 번째,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걸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했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1번 문제에서 10월 30일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준비하겠다라고 청약을 보냈다 하더라도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해답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구속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아파트 분양 광고입니다. 청약의 유인이다라는 건 맞죠? 근데 아파트 외형 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분양자가 이행 가능한 것이라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뭐 싱크대 한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분양 청약에 유인할 때 그런 내용을 우리가 광고를 했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대로 시공이 되어야 되지, 다른 용도로 시공이 됐다면, 다른 브랜드로 시공이 됐다면 당연히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X가 됐네요. 상가 분양은 첨단 오락타워를 조성해서 뭔가 전문 경영인을 들여가지고 일정한 이익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광고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분양회사가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상가 분양 광고는 구속력이 요건 없어요. 그래서 상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옳은 정답이 돼요.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3번에 자, 갑은 을에게 자신의 물건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이라고 돼 있어요. 화재가 발생이 돼서 건물이 전소되었다. 위험 부담이죠. 일종의 위험 부담을 가지고 문제를 낸 겁니다. 사례형으로. 자, 1번의 과실.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한다 그랬으니까 갑이 을. 그러면 얘가 매도인이 되고 얘가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3번에 갑에 뭐라고 했어요? 과실로. 그럼 이건 채무자가 자, 화재가 나서 소실이 된 거죠. 그러면 을은 당연히 갑과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요 근거가 채무 불이행입니다. 이건 1번은 채무 불이행이에요. 1번은. 2번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 그럼 이거 뭘로 가요? 채무자 위험 부담이 됩니다. 채무자 위험 부담이 돼서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갑은 을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건 채무자 갑이 책임을 져요.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의 이의 경우에 이미 지급된 계약금이 있죠. 계약금이 있다면 갑은 을에게 계약금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계약금은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2번하고 3번을 같이 묶어가지고요. 채무자 위험부담 이렇게 기억하세요. 채무자 위험부담. 4번에 채권자 지체란 말이 나오잖아요. 채권자 지체. 그럼 요것은 채권자 위험부담이죠. 채권자 위험부담이에요. 쌍방이 과실 없이 책임이 없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채권자 위험부담을 따라갑니다. 5번에 채권자 지체 중이었으므로 갑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익을 보험금, 화재보험금, 보상금 같은 거 이걸 상환할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지문은 5번이 틀린 지문이 돼요. 4번하고 5번을 묶어가지고요. 얘는 채권자 위험부담, 2번하고 3번은 채무자 위험부담, 1번은 채무 불이행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위험부담에 관한 문제니까 꼼꼼하게 한번 사례형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틀린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4번에 동시이행 항변권인데 이 동시이행 항변권도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자,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요. 1번의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일한 쌍무계약, 그다음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된다. 2번,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 계약, 원래 별개 계약은 동시이행 항변권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 동시이행 관계 특약한 사실이 없다면, 별개 계약인데 특약한 사실이 없다면 동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별개 계약에 대해서 당사자가 뭐하면 특약이 있다면 동시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특약이 있으면 동시가 나오지만 특약이 없다면 동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이행이 불능이 돼서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 이게 키워드예요. 손해배상으로 바뀌어도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한다 그랬는데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손해배상으로 바뀌어도 동시이행항변권은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 그러면 3번이 정답이 되네요. 손해배상으로 바뀌어도 동시이행항변권은 존속된다. 3번이 정답이에요. 상당히 잘 나오죠? 자, 4번에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항변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 지체 중 질질 끌다가 후 이행 채무자의 변제기가 도래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래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은 동시항변권이 있나요 없나요? 동시항변권이 없는 거죠. 근데 예외로요.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던 중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하면 동시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저는 질질 끌다가 변제기가 도래했거나 또는 불안의 항변이라고 하는 거 있죠. 불안의 항변.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동시가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질 끌다가 불안하면, 불안하다는 게 뭐예요? 재산 상태가 악화된 거죠. 그래서 선이행 의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 부동산에 예를 들면 압류나 가압류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걸 뭐라 할까요? 내가 돈을 변제를 선이행했을 때 나중에 못 받을 위험성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불안의 항변을 주장해서 동시에 주장하자고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이행 지체 중이란 말 보이죠? 이게 질질 끌다가 이런 의미예요. 선이행 의무자의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동시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판례도 상당히 중요한 판례예요. 당사자 일방에 한 번 현실 제공을 하였어요. 한 번 제공했죠. 근데 상대방이 수령지체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한 번 제공을 했는데 을이 안 받은 거야. 이건 제공을 했는데,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재차 청구할 때 이걸 계속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 수령지체에 빠졌던 사람도 동시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수령지체에 빠지게 됐다 하더라도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동시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지금 여기 보면 요 3번 판례는 틀린 거지만 3번 판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5번 판례도 꼭 기억하고 가실 필요가 있는 애들이에요. 실제 시험에서도 한 서너 번씩은 기출이 된 지문들이니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4번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5번에 오면 다음 중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시에 관계가 있지 않는 것은 되어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동시항변권이 있다, 동시항변권이 없다를 문제를 낼 때에 상당히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동시항관계에 있는 거 없는 거를 꼭 정리하고 계셔야 되는데, 저는 그걸 구별할 때에 그냥 가볍게 구별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는 영어, 임무, 가세, 수정, 전담에 구청, 이렇게 이제 외워버렸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이걸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임무, 그 다음에 가세, 그 다음에 수, 종, 전담, 해, 그 다음에 구청,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 이렇게 보면 이게 뭐죠? 영수증이죠. 영수증이 나오면 동생관계에 있고, 어음수표, 임대차가 종료됐다. 그 다음에 무효하고, 취소, 그 다음에 가압류, 요 세금이 세금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이런 의미고, 요건 수급인, 종신정기금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종료, 요것은, 담보책임, 그 다음에 요건 해제, 이건 구분소유적, 공유, 요건 청산금, 요건 동생관계가 있는 애들이죠. 근데 만약에 동생관계가 없는 애들이 뭐 채권 증서라든지, 그 다음에 변제하고 담보가등기, 변제와 그 다음에 양도담보 같은 거,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 말소,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경매 무효, 이런 단어가 나오면 동생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 수업 때 우리 많이 했던 거죠. 이런 내용들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가압류가 보여요. 가압류가 보이면 영어, 임무, 가세, 가압류. 이건 동생관계에 있다. 이렇게 그냥 찍어버려요. 그냥 뒤에 있는 걸 굳이 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부가가치세 하고 나오죠. 그럼 동생관계에 있는 거고, 여기 경매무효가 보이거든요. 경매무효 그러면 이건 동생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전세권이 소멸했다, 동생관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취소,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취소, 그럼 동생관계에 있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실제는 그냥 이걸 그 내용을 알고 답을 찾으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영어, 임무, 가세, 수정, 전담에 구청, 이렇게 외워서 답을 좀 빠르게 찾는 편인데요. 동시항변권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판례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6번. 갑은 자기 소유 가옥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자신의 병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1억 원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고, 자,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부동산을 뭔가 매매하면서 이거 1억이라는 대금을 누구한테요? 병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병은 당연히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되어 있죠.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자, 1번에 갑과 을 간의 합의를 통해서 원칙적으로 병의 권리를 변경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 버렸죠. 그럼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요약자, 낙약자는 3자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갑과 병 사이 관계를 뭐라고 하죠? 이걸 대가 관계라고 하죠. 대가 관계 흠결은 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소멸되더라도 갑과 을 사이가 뭐예요? 계약은 유효하다. 맞아요. 대가 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럽니다. 대가 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번에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이 허위 표시가 돼버렸네요. 그럼 이건 보상 관계죠. 그럼 당연히 보상 관계는 무효가 되면 3자를 위한 계약은 영향을 받는데 문제는 병이 선이이더라도 수익자가 선이이더라도 수익자는 보호되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을에게 주면 돈 1억을 누가 받는 거예요? 병이라는 사람이 받는 거야. 그럼 이 병이라는 사람은 요 계약의 한 사람인 거지 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병이 선이이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 사람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4번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안 줬어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병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죠. 동시이행 항변권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을이 낙약자죠. 낙약자가 뭐 한 거죠?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병은 을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자,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했죠. 그럼 1번. 자, 해제권은 누가 행사를 해야 돼요? 갑. 요약자가 행사를 하지 수익자가 병이라는 사람이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원상회복이에요. 자, 원상회복은 누가 청구하는 거예요? 갑하고 그 다음에 을 간의 관계인 거지 역시 수익자 병이라는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세 번째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해요? 손해배상은 병이 청구를 하는 거죠. 손해배상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데 3자를 위한 계약에서 거의 10문제가 나오면 6문제 정도가 답이 여기서 나와요. 이 세 개 중에서. 요거 반드시 암기를 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6번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7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기해서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 갑은 자기 소유 X 토지를 1억 원의 매수인 을과 합의하고 자, 을이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됩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요. 1번에 병이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는 후에 을이 갑과 병 사이 계약이 무효다. 요건 지금 대가 관계죠? 그럼 대가 관계는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영향을 안 받아요. 이게 무효이더라도 지금 요 관계죠. 여기가 무효예요. 이게 무효이더라도 요 관계가 살아있거든요. 이게 무효이더라도 요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병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요 관계, 대가 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의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행을 해라 안 해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X가 됐네요. 두 번째, 갑이 을에게 X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자, 을은 당연히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죠. 이건 동시 이행 항변권을 의미합니다. 3번, 갑과 을이 병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을 미리 유보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다 하더라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병이라는 사람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갑과 을은 계약을 함부로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가 없는데 여기 유보조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유보가 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수익자의 동의가 있다면 뭐 가능할 수 있겠죠. 이건 가능해요. 원칙은 안 됩니다. 유보가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지. 자, 낙약자 을은 병에게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1억 원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채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한다면 병은 이걸 거절한 걸로 본다. 맞아요. 이걸 추인한 걸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건 거절한 걸로 본다. 워낙 잘 나오는 질문이죠. 5번에 을의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병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요 취소나 해제는요 법으로 정한 사유예요.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해제 사유, 법으로 정한 해제 사유나 법으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이 되면 병의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뭐 문제는 전혀 버릴 게 없어요. 지문 다 알고 계셔야 될 지문들입니다. 8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채무자 인수인 사이에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되어 있죠. 이건 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요거 하나 쓰면 되겠네요. 면책적 채무 인수는 3자를 위한 계약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병존적 채무 인수하고 면책적 채무 인수 두 개를 구별하고 계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왔네요.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되겠죠? 할 수 없다, 있다. 두 개 묶어 가지고 3번의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 면제에 채무를 면제하는 것도 3자를 위한 계약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제가 요렇게 됐는데요. 요게 갑의 아들이에요. 근데 1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거야, 얘가. 그럼 아버지가 집을 주면서 요 채무를 면제하는 거, 채무 면제라고 하는 거 있죠? 채무 면제를 하는 것도 3자를 위한 계약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계약을 합의로 해지할 수 없어요. 수익의 의사가 표시됐다는 건 3자의 권리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요약자, 낙약자는 계약을 합의로 해지할 수는 없다. 다만 뭐는 된다는 거죠? 법으로 정한 해제나 그 다음에 취소 사유는 요건 가능해요. 이거 헷갈려하면 안 됩니다. 합의로 해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법으로 정한 해제, 법으로 정한 취소 사유는 가능하다. 요거 하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요약전은 제3자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채무 불이행은 이건 법정 해제예요. 그럼 법정 해제는 동의가 없더라도 이건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못한다 그랬으니까 5번이 X가 됩니다.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도 법으로 정한 취소, 법으로 정한 해제는 가능하다. 합의 해제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9번에 유치권하고 동시 이행 항평은 공평의 원칙이잖아요. 둘 다. 네가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이행하지 않겠다. 그런 공평의 원칙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25회 때인가요? 한번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자, 1번의 유치권, 동시항변권은 모두 공평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소송이 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이걸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떨어지죠. 상환 이행 판결이라는 거. 이번에 유치권은 목적물의 인도 거절권을 내용으로 하지만 동시항변권은 일체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유치권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 동시 이행 항변권은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시키는 제도가 없습니다. 유치권은 채무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행사가 가능하죠. 근데 동시항변권은 채무 이행을 제공받을 때까지 그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 자, 5번에 상대방의 이행 청구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를 하면 원고 패소가 아니에요. 여긴 둘 다 상환 급부 판결이 동시에 떨어져요. 그래서 동시 이행 항변권이나 유치권이나 상환 급부 판결 원고 일부 승소가 떨어지지 원고 패소 판결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이렇게 틀린 질문인데 유치권하고 동시 이행 항변권 구별점이니까 딱 한 번 기출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것도 만들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지문은 좀 체크할 필요도 있죠. 자, 일단 정답은 둘 다 유치권이나 동시항변권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떨어집니다. 자, 10번에 갑소유 토지 매수자 을이 중도금을 그 이행기일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 지급과 동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1번에 갑이 이행체고와 함께 정한 기간 내 상당 기간 내에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갑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지금 요것은 이행지체가 되죠. 이행지체가 되니까 이건 최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2번 갑이 잔금 지급기일에 이행을 제공했네요. 잔금 지급기일에 이행을 제공하면 을은 중도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잔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맞죠? 3번 갑이 잔금 지급기일에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네요. 잔금 지급기일에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자, 을은 잔금 지급기일 이후에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는데요. 자, 요것은 지금 2번하고 3번을 묶어가지고요. 이걸 선이행 의무자라고 생각을 하고 동시이행 항변권을 생각하면 좀 쉬워요. 지금 그 말이거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6월 1일 날 주기로 했고 을은 잔금을 6월 1일 날 주기로 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선이행 의무가 있었어요. 여기가 5월 20일 날 중도금이. 그러면 얘 을이라는 사람이 기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날짜가 같아진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갑은 집을 줘야 되고 을은 뭐라고 했어요? 중도금 플러스 지연이자 플러스 잔금을 줘야 되거든요. 요것과 요것은 동시행 관계가 생겨요. 그러면 중도금은 여기서부터 뭐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지연이자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지연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지연이자를 줘야 안 줘요? 안 준다고. 왜 그러냐면 너도 이행하지 않고 나도 이행하지 않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지연이자를 줄 필요가 없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요. 다만 중도금부터 잔금 지급까지는 지연이자를 줘야 돼요. 그 이후부터 너도 이행하지 않고 나도 이행하지 않으니까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 세 번째가 잘못된 건데요. 2번하고 3번을 묶어가지고 선이행 의무자의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4번, 갑의 잔금 채권에 관하여 갑의 채권자 병이 압류하거나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을은 병에 대한 동시항변권이 행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그대로 동치를 주장하죠. 갑에 대한 을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경우에 갑은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는 잔금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계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데요. 요 10번 문제는 해제도 들어가 있지만 2번, 4번, 5번, 아니 4번, 요 2번, 3번, 4번, 5번은 동시이행 항변권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요거 한 번 정도는 체크를 좀 하고 개십사하고 부탁을 드려요. 만약에 어렵다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럼 내려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하고 갈 필요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올해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 이 정도 수준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하고 가시라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계약법의 총론 부분이잖아요. 청약과 승낙, 그 다음에 위험부담, 동시이행 항변권, 3자를 위한 계약, 그 다음에 해제의 일부하고 동시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꼼꼼하게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계약법은 양이 적잖아요. 양이 적은데 문제 수는 한 10문제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꼭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시험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뭐 어렵다, 갈까 말까 그런 좀 어떻게 보면 헷갈려 하지 말고요. 그냥 어차피 원서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직선으로 쭉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지금 가장 어려울 때거든요. 힘들어하고 가장 힘들 때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하나 쭉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아는 것만 확실하게, 그리고 모르는 건 버리세요. 과감히. 지금은 정독이 아니라 속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해독수를 늘려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감각을 유지하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